안녕하세요. 테키타카의 안상현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게임 기사를 좀 다뤘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좀 바꿔봤습니다. 기술 산업에서 현재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AI죠. AI 기술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기존에 AI 기술 관련된 얘기는 원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뤄볼 주제는 AI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미래를 만들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캡처 화면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그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가 나와서 했던 강연입니다. 제가 왜 이 화면을 먼저 보여드렸냐면요. 이때 당시에 빌 게이츠가 했던 말이 나중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몇십 년간 만약 무엇인가가 인구를 한 1,000만 명 이상 죽인다고 하면은 그게 무엇이 될 것인가 했을 때 정확하게 팬데믹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사태죠.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뒤에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고,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월드컵 맞추던 문어처럼 정말 정확한 예언을 한 사람으로서 많이 좀 언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빌 게이츠가 작년에도 어떤 예언 같은 말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5년 안에 컴퓨터 사용 방식이 정말 크게 달라질 것이고 그 방식을 장악하는 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빌 게이츠, 미래를 맞춘 전적이 있는 빌 게이츠가 했던 말이 무엇인가 라고 보면은 사실 감이 안 잡히잖아요.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지? 뇌를 사용해서 뇌에 칩을 심어서 그걸로 조종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상상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상상력을 바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얼마 전에 좀 등장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그 AI가 사람처럼 마우스를 사용하고 타이핑을 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미국의 유명 AI 스타트업이죠. 이제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여기에 이제 수조 원을 투자해서 굉장히 오픈 AI의 대항마라고도 불리는 이제 엔트로픽이라는 그 미국 AI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 AI 스타트업에서 최근에 컴퓨터 유즈라는 기능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AI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AI한테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AI가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 안에 사이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예시로는 어떤 이제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업무 요청서를 좀 작성해 달라, 카테고리를 채워 달라, 이런 지시를 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은 이 왼쪽에 위치한 화면은 이 AI가 처리하는 과정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리하는 화면은 이 오른쪽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지는 건데요. 자기가 직접 이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하고 인간처럼 똑같이 사이트를 서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확인하고 해서 이 사이트 옆에 있는 이런 업무 요청서의 양식이 있죠. 여기다가 이 사이트에 나오는 내용들을 지금 AI가 적용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쭉 다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기능을 이제 선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요거는 아직 이제 실험 단계라고 합니다. 아직 기업에 배포할 정도로 완성도가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좀 구체적으로 AI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모습이었고, 빌 게이츠가 예언한 것처럼 정말 컴퓨터를 이제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AI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은 사실상 음성으로만 아니면 명령어 간단하게 몇 개만 넣으면 AI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이제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했을 때 요즘 많이 듣는 용어이실 겁니다. AI 에이전트. 이거를 AI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하면 대리인 아니면 비서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데요. 이 AI 에이전트가 지금 AI 챗봇의 다음 시대를 열 거라고 예견하고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빌 게이츠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바뀔 거고 그걸 장악하는 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이 전망이 되는데요. 요거를 제가 왜 굳이 강조를 하냐면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엔트로픽처럼 AI 에이전트를 지금 공개하고 출시하는 기업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미국 시카고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연례 개발자 행사를 열어요. 그게 이제 이그나이트인데 올해 열린 개발자 행사에서의 핵심 포인트도 AI 에이전트였습니다. 지금 MS의 최고 경영자인 나델라 대표가 지금 공개한 이제 자율 에이전트 기능을 공개했고요. 그리고 MS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도 자비스라고 불리는 AI 에이전트 기술을 이제 연내 공개한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픈 AI,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도 내년 1월에 오퍼레이터라고 불리는 AI 에이전트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세일즈포스 같은 곳부터 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SKT나 뭐 LG 같은 곳들도 지금 뭐 AI 에이전트를 내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AI를 개발하는 거의 대부분의 빅테크와 기업들이 거의 일시적으로 뭐 동시다발적으로 AI 에이전트를 거론하고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AI는 더 이제 한 단계 좀 나아가는 단계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가 뭐냐, 요거를 좀 얘기를 해봤을 때 사실 우리 챗GPT 다들 한 번씩 써보셨잖아요. 뭐 안 써보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뭘 물어보면 AI가 그거에 관한 답변을 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AI 에이전트는 그러면 AI 챗봇과 다른 점이 뭐냐 했을 때 프로세스 자동화예요. 이 프로세스 자동화가 뭐냐면은 AI 챗봇은 말 그대로 명령어, 프롬프트 기반의 수동적 반응,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능동적으로 자기가 거기서 더 하진 않아요. 내가 추가 지시가 있기 전까지. 근데 AI 에이전트는 이벤트 또는 목표 중심의 능동적 대응을 얘기를 해요. 요 사진이 뭐냐면은 제가 그 MS 코리아에서 그 이그나이트의 발표 직전에 제가 찾아가서 그 AI 에이전트가 대체 뭐냐 이거를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MS의 기술 관련 담당자신데 이분한테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럼 AI 챗봇과 AI 에이전트의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게 정리가 좀 잘 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벤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명령어랑 다르게 이벤트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AI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뭐 인사에서 신입사원이 뽑혔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새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신입사원에 대한 온보딩, 말 그대로 기업 적응 과정들을 AI가 알아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으니까 이 데이터의 당사자에게 내가 어떠한 매뉴얼 파일을 전달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단계별로 알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인사팀의 그런 채용 담당자가 할 일을 AI가 완전히 대체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벤트 중심으로도 작동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사건 중심으로 또는 목표 중심, 내가 좀 많이 나아가서 지금 이 사업의 실적을 이렇게 달성을 해야 돼. 근데 이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네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해봐라고 설정을 해주면은 이 AI 에이전트가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 실적 동원을 위한 모든 수단을 자동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준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많이 설계를 해야 되고 기초적인 설정들을 다 해놔야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는 AI인 건 맞는데 이 기술이 발달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방향으로 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AI 에이전트가 왜 이제야 등장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멀티모달입니다. 멀티모달이 뭐냐 했을 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AI가 있으면 눈과 귀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텍스트, 말 그대로 프롬프트도 대부분 텍스트로 썼잖아요. 텍스트를 이제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정형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었던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AI 모델들은 이미지를 분석하고 동영상을 분석하고 오디오를 알아듣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멀티모달 기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보는 것뿐만 아니고 듣고 읽고 하는 것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인간의 오감처럼 그런 다양한 영역들을 AI가 따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말 인간에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기술 자체가. 그래서 이런 멀티모달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인간과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컴퓨터 유주, 엔트로픽의 컴퓨터 유주처럼 인간처럼 PC 화면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맞춰서 작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AI 에이전트는 사실상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매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기술, 요 시장, 요 서비스를 장악하는 기업이
앞으로의 뭐 미래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라는 빌 게이츠의 예측이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AI가 얼마나 인간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최근에 봤던 재미난 기술은 이것도 이제 MS가 11월 초에 공개했던 기술인데요. 여러 AI 에이전트들을 통제하는 AI의 등장이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MS에서는 마젠틱 1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총괄 AI가 있어요. 이 AI가 다양한 전문 에이전트들 있죠. 그러니까 AI도 각 기능에 특화된 버티컬 AI들이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코딩에 특화된, 그러니까 자동 코딩에 특화된 에이전트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웹서핑에 특화된 에이전트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컴퓨터에서 있는 자료들을 잘 서치하는 AI가 있을 수 있고, 이런 AI 에이전트들을 잘 통합시켜가지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목표가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프로그램 방식을 재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이 총괄 AI가 하는 겁니다. 여러 AI 에이전트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정말 거의 뭐 사람과 흡사한 수준의 업무 능력을 갖출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AI의 이제 뭐 기술 시스템의 등장도 보면서 이게 제대로 개발이 되면 진짜 인간을 대체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AI가 그렇다고 업무적인 것만 지금 발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마인드 로직이라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최근에 이제 내놓은 서비스 중 하나인데요. 이게 그 쇼펜하우어의 뭐 남에게 잘 보이게 뭐 인생을 살지 말라 뭐 이런 소품집이 있는데 그거를 학습시킨 거예요, AI한테.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어떤 성격과 정체성을 AI한테 부여하고 그걸 통해서 그 독자들과 좀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게끔 만든 AI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집 기반의 이런 쇼펜하우어 기반의 AI가 뭐 다이어트를 다짐하지만 운동을 뭐 안 가서 매번 실패합니다라고 하면은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이런 걸 조언하는 이런 서비스인데요. 이런 서비스의 특징은 이제 AI가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을 갖고 있고 또 이 기억을 토대로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단순히 우리한테 그냥 뭐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자신만의 어떤 개성을 좀 따라하는 존재로 좀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다 보면 그 유명했던 영화 있잖아요. 이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했던 이 허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핵심 내용은 사실 AI와 인간의 연애를 그린 겁니다. 음성 AI와 인간의 연애를 그린 건데 이런 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와 발전 방향을 봤을 때 실제로 요즘 제가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걸 중에 보다 보면은 그런 글들이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AI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학습을 시켜서 그러니까 말투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뭐 예컨대 봤던 게시물 중 하나는 무슨 조폭 말투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자신의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거기서 푸는 그래서 그 AI가 햄 괜찮습니까? 막 이러면서 조폭 말투를 흉내내면서 그거로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푸는 막 이런 것도 올라오고요. 그 밖에 다양한 컨셉의 AI를 자기만의 그 AI 친구를 만들어서 그 친구와 대화를 하고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이제 해소하는 이런 것들이 놀이 문화 같은 게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사실 젊은 세대에서부터 그런 걸 경험하면은 AI에 대한 뭐 정서적인 친밀감 자체가 지금 저희 세대와는 좀 다르게 형성이 될 수 있고 이런 뭐 로맨스, AI의 이게 뭐 사회적으로 옳은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AI와의 로맨스가 얼마든지 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고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발달한 AI가 우리에게 가져올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사실 일자리 문제예요. 말 그대로 AI가 인간의 업무를 거의 다 대체할 수 있을 걸로 보일 것처럼 방금 뭐 컴퓨터 사용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사실상 거의 뭐 인간의 업무를 그대로 다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 아니야? 인간은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살아? AI가 다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면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고용 문제가 가장 뜨겁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조금 자료를 살펴를 봤는데 보니까 이제 세계경제 포럼에서 작년에 이런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를 다룬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AI로 사라질 직업이 8,300만 개. 그리고 생겨날 직업이 6,900만 개. 그래서 세계경제 포럼은
지금 근로자의 44%가 앞으로 5년이면은 이제 AI로 인해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견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AI로 인해서 사라질 직업이 많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겨날 직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실 뭐 명암이 있는 거잖아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고 이렇게 반대되는 면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AI로 인한 일자리 걱정이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면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이 골드만삭스 이야기였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이제 보고서를 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게 좀 재밌었거든요. 지금 현대 노동자의 60%가 지금 1940년에는 존재하지 않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80년간 일자리 증가의 85%가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새롭게 창출된 직업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 사실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렇게 유튜버가 직업이 된다는 거는 불과 뭐 한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뭐 유튜버가 되겠다고 막 뛰어들 만큼 그 정도로 지금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기술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또 그만큼 없어지는 직업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I로 인해서 과연 없어지는 것만 있을까? 또 생기는 직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좀 우리가 대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판단할 문제이지 당장 AI로 막 직업이 다 사라져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뭐 다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뭐 노동계층이 뭐 이렇게까지 접근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AI 로봇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피규어 AI라는 미국의 덩치가 이제 상당히 커진 AI 로봇 개발 스타트업이 최근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지금 BMW 공장에 한 8월부터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일부 도입을 했거든요. 생산 공정에. 그래서 3개월간 테스트한 결과를 좀 보여준 영상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AI 로봇이 그러니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한 작업들을 이제 대신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공개한 AI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직원들이 어떤 이제 과자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라고 이제 주문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로봇이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런 로봇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자리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뭐 이제 말 그대로 이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뺏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취재를 좀 해보면 로봇 기업들은 뭐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되기에는 아직 뭐 10년은 이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인간의 그 근육이 있죠. 근육을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압식을 기존에는 이제 많이 사용했는데 큰 힘을 구현하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유압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유압식 로봇들은 덩치도 크고 소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AI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전기 모터를 사용해요. 근데 이 전기 모터가 인간의 근육만큼 짧은 시간에 큰 힘을 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 부피 사이즈의 로봇이 인간만큼 힘을 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당장 뭐 우리가 AI 로봇이 습격한다라고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오히려 지금 AI 에이전트가 등장하면서 화이트 칼라, 앉아서 일하는 직업은 상당히 큰 위협을 당장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AI 로봇은 이제 다음 발전 단계로 아직 지금 지켜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크게 뭐 직접적인 타격은 받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최근에 이제 오히려 화이트 칼라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지고 블루 칼라 직종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면서 또 그쪽에 임금이 좀 더 높아지는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한 4년 정도 전부터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급여정보관리업체 ADP라는 곳에서 조사를 한 건데 건설 분야 중간 임금 말 그대로 모든 직종의 이제 신입 중에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신입의 임금이 한 48,000달러라고 합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그리고 전문 서비스 분야 이제 IT나 회계사 뭐 이런 전문 직종의 신입의 연봉이 39,000달러, 거의 10,000달러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AI로 인해서 좀 전망도 좀 엇갈리게 되고 실제로 수요도 많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블루 칼라 보난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생산 기능직에 대한 오히려 임금이 높아지는 현상까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자인 이제 에릭 브린 율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AI 시대가 도래하면 교육을 받은 숙련 근로자들이 오히려 이제 취약해질 수 있다. 자동화 기술은 지금은 당장은 뭔가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이런 숙련 노동자에게 특히 이제 화이트 칼라를 얘기하는 거죠. 교육을 받은 숙련 근로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작년에 낸 보고서에서도 행정 관련 직업이나 법 관련 직업에서는 40% 이상 자동화될 수 있지만 건설업에서는 오히려 4%만 자동화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AI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면적이고 거기서 어떤 좀 사회 변화가 일어날지는 좀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이게 마커 AI라는 AI 국내 AI 연구기관에서 이제 매년 수능 테스트를 하거든요. AI LLM 모델을 갖고. 근데 원래는 막 4등급 받고 예전에는 막 8등급 받고 이랬던 AI 모델이 올해 수능 국어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한 문제 틀렸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간의 뭐 지능을 지금 따라잡았다고 할 정도로 성능이 많이 업그레이드된 상황이고요. 챗GPT 개발한 챗GPT 모델인데 챗GPT의 최신 모델인데 이 모델을 테스트를 해봤을 때 심지어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 시험에서 1등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발달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멘사 IQ 테스트를 돌린 건데 보면은 아까 그 챗GPT 최신 모델이 있죠. 요게 IQ 120이래요. 그럼 이거 평균보다 높은 거거든요. 인간의 IQ 평균보다 높은 건데 그 정도로 사실 뭐 이제 AI의 지능 수준은 뭐 사실 뭐 인간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은 뭐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정도로 수준을 오른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저희 팀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발달을 하면 AI가 과연 궁극적으로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갖고 저희가 말 그대로 국내에서 AI 좀 만진다. AI 기술 좀 개발한다고 할 수 있는 기업 대표 한 20군데를 다 이제 설문조사를 돌렸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저희가 기사에 오픈이 안 된 내용이었는데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저는 이 AI를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기술 총괄들한테 이거 질문을 한 건데 그 결과 지금 20군데에서 6군데의 그 기술 담당이 대체할 수 있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높다고 봤거든요. 지금 30% 정도가 AI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윤리적인 제약이나 규제가 없다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물론 이제 아니다라고 본 기업이 한 80%였어요. 이걸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진짜 AI가 인간의 그런 모든 업무와 기능들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진 않다. 특히 이제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인간이 AI를 대체하니까 그게 뭐 나쁜 거냐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는 AI가 좋냐 나쁘다의 문제보다는 국가 경쟁을 차원에서 좀 봐야 된다는 필요성을 좀 느꼈어요. 왜냐면은 이 AI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AI 기술은 정말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이 기술 발전을 막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요즘 좀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실 AI 자체의 문제보다도 AI로 인한 국가 권력의 변화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미국이 작년에 이제 AI 관련 행정명령을 서명하고 올해 지난달에 국가안보각서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AI를 핵무기처럼 전략 무기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내용을 보면 향후 몇 년간 이제 AI보다 더 중요한 기술은 없을 것이라고 봤고요. 또 경쟁국들로부터 전략적 기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AI 기술을 통제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세부 내용들은 뭐 반도체나 AI 인재들을 우리가 우선 수급하고 또 해외로 이렇게 기술을 이제 유출되지 않게끔 통제하고 그리고 관리한다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AI가 결국은 AI 기술은 발달하면 이거를 이용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장 최전선에서 이렇게 통제하고 이용한 곳은 개인이 아니고 국가예요.
그러면은 이 국가 차원에서 이런 미국 같은 강대국들이 AI 기술을 통제하면은 AI 개발 후발국들은 통제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우리만 쓸 수 있어라고 해버리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강대국이 개발한 AI 기술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국가 간의 AI 권력의 문제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속국이 AI 식민지로 될 수 있다는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유럽이 빅테크를 엄청나게 규제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IT 플랫폼 시장을 미국한테 다 뺏겨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이 미국에 대해서 통제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문제들이 다시 해서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뭐 한국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소버린 AI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AI 기술 주권을 가져와야지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이게 기술적으로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보지 않는 게 실제로 AI가 오히려 일자리를 좀 파생할 수 있는데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결국은 AI 기술이 발달로 인해서 그 AI 기술을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AI의 그 노동 대체로 인해서 더 안락한 삶을 살 거예요. 하지만 이 AI를 또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게 AI로는 충당이 안 된대요. 사람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데이터 고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밥을 먹고 살잖아요. 우리한테 식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AI는 무엇을 먹고 사냐? 데이터를 먹고 살아요. AI가 발전을 하려면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와 전력,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자원인데요. 특히 데이터는 모델 크기가 더 작아도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면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는 그 연구 내용이 있을 정도로 데이터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중요하고. 근데 보면은 지금 AI를 학습시킬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요. 이제 이거는 에포크 AI라는 AI 연구기관에서 데이터 고갈에 대한 예측 시점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이건 이제 저품질 언어 데이터, 이건 고품질 언어 데이터, 이건 이미지 데이터를 얘기하는 건데 뭐 저품질 같은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인터넷 사이트 이런 데서 있는 말 그대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그냥 그런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언어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 이 고품질 언어 데이터는 뭐 뉴스라든지 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정제된 이런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사실 팩트 확인들이 다 돼 있고 인간의 고도의 이제 분류 작업에 따라서 만들어진 고품질 데이터를 얘기하는 건데 이 컴퓨터 연산 능력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걸 판단을 해보면 저품질 언어 데이터는 2040년이면 데이터가 완전히 고갈된대요. 그러니까 AI를 학습시킬 데이터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고품질 언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이미 바닥이 났다고 뭐 이게 이거는 이제 작년에 한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한 건데 이미 바닥이 난 거죠. 이걸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8년이면은 고갈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고갈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AI가 더 이상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발전하지 못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 산업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적으로 AI에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AI가 더 이상 발전을 못한다? 그럼 이거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전쟁이 굉장히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가지고서 여러 가지 뭐 대안책을 내놓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대요. 예컨대 합성 데이터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사실상 지금 AI한테 다 학습시켰으면은 남은 거는 이제 이런 합성 데이터가 뭐냐면은 AI로 만든 데이터를 AI한테 학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합성 데이터도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AI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오류라든지 환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요거를 다시 학습시키면 이런 것들이 더 커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 데이터를 합성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걸 계속 거듭 학습시켰더니 뭐 얼굴에 막 이런 자국이 난다든지 뭐 일정한 패턴에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잘못된 오히려 오류가 발생하고 AI의 그런 성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합성 데이터도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AI를 위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AI를 위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그 AI가 사람들이 만든 데이터를 학습해서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면 다시 사람들의 업무를 대체해주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AI를 위해서 일하고 AI는 다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가 다시 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국가 차원의 경쟁력 문제로 가면은 결국은 미국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 AI 기술로 인해서 엄청난 생산성 향상과 뭐 여유를 찾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미국이 개발하는 AI 기술의 또 데이터는 이런 제3국의 값싼 노동 인력을 통해서 뭐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AI를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왜 그냥 마냥 그냥 상상이 아니라고 보는 게, 이게 BBC에서 케냐 노동자를 이제 취재한 건데, 이게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작업을 하는 케냐 노동자였어요. 이게 어떤 챗GPT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뭐 데이터 라벨링 업체의 하청 노동자였는데요. 데이터 라벨링이 뭐냐면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이제 분류하는 작업이에요. 말 그대로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는 자동차에 대한 데이터야. 그럼 자동차를 분류하고, 이 데이터는 뭐 위험한 혐오 사상이 있는 데이터야. 뭐 혐오 있다. 이렇게 분류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류를 해가지고 AI가 이 데이터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지를 알 수 있게끔 인간이 다 라벨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는 노동자인데, 이런 노동자들이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 이런 모든 데이터에 라벨링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트라우마를 겪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AI 윤리를 얘기할 때 안 좋은 정보들, 뭐 음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혐오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법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시키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게 나쁘다는 거를 인식시킬 수 있게 AI를 학습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학습지를 요 아프리카 케냐 노동자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안 좋은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노출이 많이 됐고, 그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된 건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실제로 현재에도. 그러니까 AI를 위해서 하청 일을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개발된 AI가 챗GPT로 연결이 돼서 챗GPT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업무를 대체하는 AI 에이전트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AI 문제에 있어서는 일자리 문제보다는 이런 국가 간 권력 문제라든지 그로 인한 좀 산업 재편 문제 같은 게 좀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AI의 미래를 봤을 때 좀 현실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좀 다른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드린 말씀이 좀 내용이 좀 괜찮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키타카의 안상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